혹시 AI가 보내는 것 같은 이메일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고 이거 진짜 우리 팀장이 보낸 것 같은데 하고 순간 혹했던 경험 없으세요? 아니면 내 이력서가 사람 손에 닿기 전에 AI가 먼저 싹 보고 광탈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AI가 우리 일상을 엄청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분명한데 그만큼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늘 양날의 검과 같았으니까요. 특히 AI처럼 파급력이 큰 기술은 그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가져오셨을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시민단체 사업계획서입니다.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겠다고 시민들이 직접 감시단을 만들겠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런 문제는 정부나 거대 기술 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는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방향키를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보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계획서를 한번 탈탈 털어서 여기서 지적하는 AI의 네 가지 위험한 얼굴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시민들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계획 과연 실현 가능할지도 꼼꼼히 따져보죠. 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저처럼 글 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똑똑한 비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이 계획서는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막연하게 AI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위험을 네 가지 유형으로 아주 선명하게 분류했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게 이 계획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사이버 범죄의 고도화입니다. 예전에는 해커나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었던 악성 코드나 데이터 탈취 스크립트, 이걸 이제는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재무팀인 척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와, 진짜 깜짝 속을 뻔했어요. 말투나 양식이 너무 정교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는데, 그걸 AI가 썼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서에도 언급된 웜GPT 같은 AI 도구들은 그런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 BAC라고 하죠.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요. 기존의 어설픈 번역기 말투가 아니라 정말 그 회사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메일을 대량으로 생성해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와, 더 무서운 건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간단한 기술만 알면 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폭탄 제조법 같은 위험천만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범죄의 문턱이 그냥 사라진 셈이에요. 기술이 범죄를 대중화시키고 있는 거네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교묘하게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정보와 사회 조작의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나 AI가 생성한 가짜 뉴스. 이게 사회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인포데믹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특히 선거철만 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이나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나중에 그거 가짜래요 라고 밝혀져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후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도는 수준을 넘어서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왜곡하고 특정 인종이나 성별, 지역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이 사회적 자본 자체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건 정말 우리가 눈치채기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알고리즘 편향과 구조적 차별 말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AI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 없으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죠.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 데이터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심지어 더 증폭시키기까지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금융권 AI가 특정 인종 그룹에겐 유독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매긴다거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지원자를 그냥 걸러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법 시스템에서조차
특정 인종의 재범률을 더 높게 예측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더 단단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느끼실 문제일 겁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죠. 네.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의 일상화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의료 기록,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생체 정보, SNS 활동 기록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거래되고 있어요. 데이터 브로커들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아주 상세한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걸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팔아넘기죠. 세상에.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런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부분은 이 네 가지 문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계획서에서 이걸 유해성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던데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유해성 융합, Harms Convergence는 이 계획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위협이 서로 얽히고 증폭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곱해져서 4 혹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무단으로 수집된 내 SNS 사진, 이게 개인정보 침해인데 이걸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게 사이버 성범죄가 되고 그게 온라인에 막 퍼지면서 허위 정보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하나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는 거죠. 정교하게 조작된 CEO의 딥페이크 영상, 즉 허위 정보 하나가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라는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문제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계획서의 문제의식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네요. 솔직히 좀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 시민감시단은 이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 계획의 본론이겠네요. 네, 이 감시단은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체계적 감시, 피해자 지원, 정책 대안 제시라는 세 가지 미션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아주 체계적으로 4개의 팀을 꾸려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요. 4개의 팀이라면 앞서 말한 4가지 위협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보다는 4가지 위협에 대응하는 4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이죠. 첫 번째 팀은 감시 분석팀인데 이들의 무기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시민 제보 플랫폼 AI 워치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나쁜 AI를 감시하자 이런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AI 유해성 지수를 발표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기업의 서류 전형처럼 베일에 쌓인 알고리즘을 직접 파고드는 알고리즘 투명성 감사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감시하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모아서 매년 AI 오남용 백서를 발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거고요. 백서까지 낸다니 정말 철저하네요. 근데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는 그런 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역할은 두 번째 팀인 교육 홍보 및 캠페인 팀이 맡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생애 주기별로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딥페이크 제작이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 가해자의 93.1%가 10대, 20대 남성인데 정작 청소년 89.4%는 이게 범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건데 과연 교육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 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례 토론이나 역할극 같은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범죄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청장년층에게는 당장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딥페이크 금융사기 예방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고요.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노년층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열겠다는 계획이죠. 아, 맞춤형이군요. 네. 더 나아가서 해시태그 AI 제대로 알기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서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를 의무화하자, 이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감시하고 또 교육으로 예방하고 굉장히 촘촘한 그물망을 짜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물망을 촘촘히 짜도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사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팀인 피해자 지원연대 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팀의 핵심 사업은 AI 릴리프라는 이름의 원스톱 지원 허브 포털을 구축하는 거예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법률 자문 따로, 심리 상담 따로, 영상 삭제 기술 지원 따로 찾아다니느라 2차, 3차 가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흩어져 있는 지원 창구를 하나로 모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포털을 통해 법률, 심리, 기술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 기관들과 미리 업무 협약, MOU를 맺고요. 변호사, 상담사, 기술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서 무료 초기 상담까지 제공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죠. 듣다 보니 네 번째 팀이 할 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네요.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이 결국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퍼즐은 정책연구 및 옹호팀이 맞춥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같은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수정의견서를 계속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채용이나 신용평가처럼 당장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이걸 고영향 AI로 지정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목표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AI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거죠. 그리고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를 유통시킨 플랫폼 기업에게도 지금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 캠페인을 벌여서 기술 발전의 이익은 기업이 누리면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감시, 교육, 지원, 정책 개선까지 빈틈이 거의 없어 보이는 완벽한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 계획을 볼 때마다 늘 드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사람과 돈은 어디서 구하는가 하는 점이죠. 맞습니다. 어떤 좋은 계획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냥 멋진 서류에 불과하죠. 이 계획서가 인상적인 이유가 바로 그 현실적인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직은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상근 활동가가 5개 팀, 감시 분석, 교육 홍보, 피해자 지원, 정책 연구, 그리고 살림을 맡을 경영 지원팀, 이렇게 5개 팀에서 일하는 체제로 꾸려져요. 12명의 상근 인력이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데요. 이분들 월급만 해도 상당할 텐데 재원 확보 전략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다각화된 전력을 추구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정 재원에만 의존하면 그곳에 입김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표 비중을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40%, 시민들의 후원과 회비 30%,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기업이나 재단의 후원금 30%로 설정했어요. 잠시만요. 시민 후원 목표 중에 창집회원 1000명 모집 캠페인이라는 게 있던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민 단체가 1000명의 유료 회원을 그것도 초기에 모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굉장히 야심차게 들리는데요. 네, 분명 쉬운 목표는 아니죠. 하지만 이 계획서는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급한 의제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 혹은 내 자녀가 언제든 AI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년 예산 계획을 보면 이런 자신감이 더 명확히 드러나요. 맞아요. 그 예산 계획이 정말 상세해서 놀랐습니다. 그렇죠. 1차 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규모로 시작해서 3년 안에 연간 예산 5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총액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인건비, 각 팀별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같은 지출 항목까지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단체가 얼마나 진지하고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정말 깊게 퍼봤네요. 정리해보면 AI 오남용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서 데이터로 감시하고 맞춤 교육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이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손에 쥐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특정 유형의 범죄를 몇 건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술이 폭주하지 않도록 시민 참여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의 방향키를 더 이상 개발자나 기업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그 기술의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쥐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계획은 결국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AI가 당신의 채용 면접을 보고 당신이 볼 뉴스를 골라주고 당신의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막강한 기술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에 대해 당신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기술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는 어디쯤일까요?